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사주 명리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이제 보여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이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할 때 이 해석이라는 게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공통된 이제 방법으로, 그러니까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런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을 지양을 해야 되겠죠. 항상 이 대운과 세운이 기준이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의 사주 원국의 이제 그릇의 크기와 종류를 파악을 하고, 그 자연이 기준이 되어서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 사주 명리라는 거는 저희가 이 자연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자연의 순환. 그러니까 사계절의 순환을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자연의 관점에서 그 사주를 들여다봐야지 그 사주의 관점, 그러니까 사주 원국의 관점에서 저희가 거꾸로 자연을 들여다보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예전 고서나 이제 자평진전이나 이제 적천수 그런 거를 보면은 다 이제 사주 원국이 중심이 되어서, 특히 이 정관이라는 글자, 이 정관이라는 글자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십신을 중심으로, 사주 원국을 중심으로 그 대운과 세운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자연법을 배우고 있는데 사주 원국을 중심으로 이제 계속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을 보지도 않고 그냥 이 사주 원국을 막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막 모든 거를 찾으려고 하고, 여기서 막 모든 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자연을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채고 이건 용이잖아요. 요런 거는 나중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자연의 관점, 그러니까 자연의 관점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든 것이 평등하죠. 만물이. 근데 그렇게 봐야 되는데 항상 이 자연을 이제 기준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원국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사람을 기준으로 자연을 바라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정관, 이제 아직도 이제 제가 맨날 항상 여기 영상에 말씀을 드리는 게, 블로그나 영상에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사길신과 사용신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그 단추를 잘못 꼈다고 생각하는 게, 첫 단추를 이 사결신과 사용신을 나눠 놓은 것부터가 사주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결신과 사용신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음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과 양이라는 거는 이게 안 좋고 이게 좋고, 이 좋고 나쁘고를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양은 이제 평등한 거잖아요. 대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음이 올라가면은 양이 내려가고, 음이 내려오면은 양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대등함을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뭐 정관 위주, 정관이나 이제 정인, 막 무슨 재성, 정제, 식신, 이런 길신을 나눠 놓는 거죠. 특히 이 정관을 이제 매우 귀하게, 이 글자를 매우 귀하고 이게 막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 막 고서에, 적천수에 보면은 뭐 상관용인, 뭐 상관용제, 뭐 이런 멋있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이제 이 상관이 흉신이니까 이 상관이 정관을 그냥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많아요, 조건이. 상관이 정관을 봤을 때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 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뭐 상관이 뭐 정관을 바로 만나지 않고 뭐 중간에 재성을 껴가지고 만나는 거나, 아니면 차라리 만약에 상관이 인성을 보는데 이 상관 용인이라는 거는 대신 재성을 보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엄청나게 멋있는 말들과 정관 위주의 해석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이제 청탁이라는 게 있죠. 청탁, 청하고 탁하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정관 위주죠. 그러니까 뭐 정관 근처에 편관이 있어서 혼잡이 된다거나 길신과 흉신이 섞여서 이제 탁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막 운에서 이 탁해진 거를 이제 충하거나 뭐 억제를 해서
그 원국이 좋아지면은 매우 귀격이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자연의 법칙, 자연의 흐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주 원국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까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이 기준이 되고 저희는 자연법을 배우고 있는 거고 자연 앞에서는 모든 것이 평등한데 이런 정관정인 길신 위주의 해석 그리고 사주 원국 중심의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부터가.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음양이라는 게 이 음양 이론에 이제 근본을 두고 있고 이거를 이제 근간으로 하는 이 명리학이 어쩌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이상적인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죠. 신분제도. 근데 지금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순인 게 이 음양을 평등하고 대등하다고 봐야 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이 음양을 이제 말이나 뭐 이론으로는 이 평등하다 이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의 삶에 이거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지가 자 보세요. 지금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솔직히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맞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그래야 유리하잖아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좋고 나쁜 게 이제 명확하게 자본주의에서는 있는데 이 음양을 대등하다고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난해한 거죠. 이게 돈이 많고 이제 직업이 괜찮고 그래야 이 자본주의에서는 살아가기에 확실한 거죠. 유리한 게.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음양이 평등하다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옛날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신분 질서, 신분 제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양반 위주의 사회. 그러니까 양반이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밑에 뭐 노예나 뭐 이런 양반보다 못한 이런 신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많았죠.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명확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이 음양의 기운형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재 실제의 삶에는 뭐 명리학에서는 음과 양이 대등하다 이러고 있지만 근데 명리학에서조차도 길신과 흉신을 나누고 있죠. 근데 저희의 실제 삶도 이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이 음양의 균형이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도 보면 양 중심의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양 중심의 해석. 그러니까 이렇게 사계절의 순환이 있으면 이 반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은 여기만 가지고 음은 여기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족한 부분에서 오는 막 신강 신약을 따지고 허자라는 무슨 없는 글자도 있다는 그런 이론을 막 계속 막 가져오는 거죠. 형충파에 막 가져오고. 그러니까 이제 모순이라는 거죠. 되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극단적으로 어떤 학부모님이 막 아이의 사주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아이를 이제 대학을 진학을 시키려고 이제 어디를 가야 될지 갈 수 있겠는지 이런 걸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분들도 몇 분 있었고.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이분이 만약에 이 아이가 초년이 해자축으로 가요. 해자축. 그러면 이게 시간과 공간이 이게 지방이잖아요. 시골이고. 물론 서울에도 지방과 시골이 있겠죠. 근데 부모님 마음이 명문대를 보내고 싶고 이런 해자축보다는 도시로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 그런 데를 이런 도시를 보내고 싶겠죠. 아이를. 물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뭐 상관없다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난감하다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시간과 공간이 해자축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상담을 하면은 이 상대방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매우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겠죠. 벌써. 근데 저희는 이 음과 양을 대등하다고 설명을 또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은 더더욱 그런 걸 많이 느끼고 누구나 자 실속이 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실속이지. 뭐 화려함, 폼나는 거. 대부분은 화려하고 폼나는 걸 좋아하죠. 대부분은.
물론 뭐 임수가 강하고 정화의 기질이 강하면은 이런 거 상관없다, 난 이런 게 좋다 이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화려하고 폼나고 누구나 아는 그런 직장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음양을 이제 대등함을 논해야 되고, 이거를 가지고 사주를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럼에도 항상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이 대운과 세운, 그러니까 그리고 음과 양은 대등하다. 근데 이 두 개를 따르지 않으면 인생에 탈이 나는 거죠. 근데 정말로 막 여름이 왔는데 나 혼자 좋은 히터 가지고 있다고 히터 키고 있고, 나 혼자 이제 좋은 에어컨 가지고 있다고 겨울이 왔는데 에어컨 키려고 하고, 그럼 탈이 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주의 그릇의 크기가, 나는 음의 성향이 강하고 음의 기질이 강한 사람인데, 막 임수가 병화를 따라하려고 하고 막 병화가 임수를 따라하려고 하면은 이게 탈이 나겠죠. 그릇의 크기에서 벌써 이게 차이가 나는데, 뭐 자월에 임수가 있고 5월에 임수가 있어요. 이게 다르잖아요, 지금 힘이. 뭐 거꾸로 5월에 병화가 있고 자월에 또 병화가 있어요. 이거 완전 다르잖아요. 이 힘의 세력이, 이 그릇의 크기가 각각, 이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자의 분수와 각자의 그릇의 크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인생의 탈을 줄일 수 있고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양을 따르고 대운과 세운, 그런 자연의 법칙을 항상 따라야 되겠죠. 저희가 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저희의 생각과 행동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겠죠. 근데 그거를 따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진짜 어렵겠죠. 만약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5월의 병화가 해자축을 따른다는 게, 이게 말이 해자축을 따르세요 이러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확산하고 매우 폼나고 이 양 중에 양인 병화가 5월생인데, 심지어 이 자월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월의 임수도 이게 사오미가 오면은 안에 계속 있고 싶고 조용히 있고 싶은데 이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임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저희는 이 대운과 세운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리고 이제 세운에 의해서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하죠. 그 안에서 많은 이제 경쟁력이 길러지고 경험을 하고 이제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게 막 계속 바뀌겠죠. 사계절은 누구에게나 온단 말이에요. 내가 막 언제까지나 대운이 막 해자축이라고 이 해자축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해자축 안에 세운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수히 많은 이 세운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 해자축 대운에서도. 사오미도 마찬가지고요, 임묘진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유술도 마찬가지죠. 대운 안에 세운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오름과 내림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운과 세운, 그리고 음과 양을 위배하면 안 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사주 예시는 뭐 그런 해석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거를 이제 이 사주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분이 잠시만요, 정해 일주시고요, 시간은 비워놓을게요. 그리고 임술월에 태어나셨고 무술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운이 사오미에서 이제 인묘진으로 넘어가는, 여기에 이제 병진 대운이시거든요. 자, 보자마자 이 술월의 정화잖아요. 그러니까 관대인데 이게 걸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대 중에 걸록이니까 이 정화가 힘이 굉장하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임수의 정관과 여기 글씨가 좀 이상한데 무토의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글자를 보고 벌써 상관 경관한다, 파격이다,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정관적인 기질도 있고요, 이런 상관적인 기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니까, 정관이 또 이 술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대 있잖아요, 관대. 임수가. 그러니까 나름 힘이 있는 거죠, 정관이. 정관이란 거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규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런 법과 질서를 잘 지키려고 하고, 이제 도덕적 이제 예의나 이런 정관이니까 나만의 그런 규범이 있겠죠. 나만의 틀. 뭐 보수적일 수도 있고 조금 융통성이 없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동시에 이 상관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상관이 이 술토에 있어서 그렇게 힘이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관적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지면 그래도 정관의 기질이 이 상관보다는 강한 거죠. 뭐 상관경관 하는 기질도 있겠죠. 뭐 옛것을 좀 거부하고 이게 아니라고 싶다 생각하면은 이제 이제 수정도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막 가끔 이런 상사나 윗사람한테 배들 수도 있겠죠. 그런 기질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나쁜 사주다, 이 상관이 아까 말한 뭐 멋있는 글자 있잖아요. 상관용인, 뭐 상관용제, 뭐 이렇게 안 됐다고 이게 뭐 청하지 못하다, 탁하다, 좋지 않은 사주다, 그러니까 이 상관을 해결해주는 글자가 와야 이게 귀격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거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상관용인되고 상관용제되는 사주가 몇 명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거 자체가 다 원국 중심의 해석이죠. 원국 중심. 그 원국에서 이제 길신을 나누고 이 상관이, 이 정관이 닫히니까 이 상관이 이제 도중에 뭐 재성을 만나면 좋겠죠. 그러면 뭐 천간에 또 재성운이 오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가 된다. 이 재성을 만나서 이 상관이 이 정관을 극하지 않고 재성을 보고 그 재성이 다시 이 정관을 생하니까 귀격이 된다. 이런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 매우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금과 을목을 매우 잘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지에서는. 이분 입장에서 경금이 뭐죠? 이게 정제잖아요. 정제. 그리고 을목은 정인이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재능이 있는 거예요. 적성이. 이런 경금과 을목을 잘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사주 원국이 어떻든 간에 결국에는 자연법, 자연의 흐름, 자연의 순환이 제일 중요한 거죠. 결국에는 사람이나 이제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자연 앞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자연을 따라야 되고 자연에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히터를 켜고 패딩을 입고 있죠. 맨날 아침에 출근할 때 손난로를 가져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병진대운, 그러니까 지금 환절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 뭐 진술충, 뭐 진술충이니까 뭐 직장이나 뭐 월지라는 건 나의 사회잖아요. 그런 뭐 이동수나 변화수가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진술이라는 거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내면적이나 이제 정신적 갈등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진이 강할까요? 술이 강할까요? 당연히 진토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대운이잖아요. 대운과 세운. 충이 나면 그 글자에 복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고서에도 이 충이 났는데 이 강한 세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계고가 돼서 뭐 파격이 된다, 뭐 그게 나와서 나의 속마음이 나오니까 그 속마음이 이제 폭발해 버리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항상 이 대운에서, 자연에서 오는 이 글자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토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충이 있으니까 충이 뭐 있든 없든 그냥 임묘진을 따라라. 대운이 봄이 왔으니까 너가 이제, 당신은 가을생이고 가을의 글자가 익숙하지만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렇게 해수도 있고 술토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조용하고, 내가 원래 익숙한 공간은 조용하고 실속이 있고 그런 공간인데, 이런 임묘진이 왔잖아요. 임묘진은 조금 이제 자라나는 새싹, 이런 신도시 같은 곳이고, 뭔가 무엇을 시작하는, 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생동감이 있는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좀 약간 이제 어색하겠죠. 그래도 자연법, 자연의 법칙을 따라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간목과 신금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계절에 이거를 가장 활발하게 쓴다는 거고, 이 계절에 모든 십신이 다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저희가 이 임묘진에서 어떤 글자를 쓸 때 유리하다라고 저희는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임묘진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는 건 간목과 신금이죠. 간목은 이분 입장에선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신금은 이게 편제죠. 편제. 그러니까 저희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절에선 이 글자들을 가장 활발하게 쓴다, 이 사람한테. 근데 이제 천간을 보시면 병이잖아요. 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병화랑 반대편에 있는 이 신금은 사실상 쓰기가 어렵죠.
반대편에 있는 글자잖아요. 뭐 병신 합수돼서 못 쓴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운에서 오는 글자가 왕인 거예요. 이 천간에 병화가 오니까 신금을 쓰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이 간목, 이 편인을 쓰는 게 가장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좋겠죠. 편인. 이 병화가 심지어 이 진토에서 힘이 없진 않단 말이에요. 관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제보다는 이 편인을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 직장을 물어본다 하면 관이잖아요. 관. 그러니까 이 임묘진에서 이분 입장에서는 이 정관보다는 이 개수를 쓰는 게 좋겠죠. 편관을. 힘이 있잖아요. 임묘진에서. 이 임수는 임묘진에서 병사묘가 되니까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막 근데 이 사람이 재성을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재성. 그러면은 사실 재성은 이 신금을 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편관이 와서 아니 이 병화가 와서 이 편제를 쓰기가 어려운 게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뭐 장사나 자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식재를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재성이면 그래도 쓰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지지에서 강한 이 신금을 쓰는 게 맞죠.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뭐 식상을 물어본다. 임묘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관을 쓰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주 원국에서는 이 정관이 강했잖아요. 관대에 있어서 이 상관보다는. 근데 운에서는 지금 이 사오미에서도 그랬고 이 상관이 이 상관적 기질이 훨씬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뭐 직장을 물어봤으면은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 다른 거겠죠. 정관보다는 이 상관의 기질이 강해지니까 이 상관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편인과 상관을 쓰면 처세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런 뭐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엄청나게 그런 힘을 발휘하겠죠. 그런 쪽에.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자연의 법칙, 이 바뀌는 자연의 순환, 요거를 기준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해석을 객관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글자들을 기준을 잡고 명확하게.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